네, 외환은행을 뜯어먹은 하이에나들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 앞서 시간에는 제가 개요, 뭐 개요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좀 쭉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 시간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론스타가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진행 상황에 와 있는데 왜 신문도 그렇고 이제 와서 다시 또 이게 언론도 그렇고 론스타 얘기를 끄집어내냐? 예, 논란이 있습니다. 그 논란의 쟁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두 개 핵심 내용이 논란의 쟁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론스타 인수 자격 부분입니다. 즉 론스타가 외환은행, 은행은 뭐야? 금융자본이잖아요. 금융자본을 인수할 자격이 되느냐 도대체. 즉 아까 51% 지난 시간 51%를 인수했다고 그랬잖아요. 인수할 자격, 즉 경영권을 넘겨받을 그 자격이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다 이겁니다. 론스타는요 사모펀드라고 제가 앞선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사모펀드에 불과하지 은행이 아니에요. 그거는 은행이 펀드란 말이야.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외환은행 인수가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은요 그냥 덮어놓고 내가 돈 주고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주주의 적격성을 보게 되는데 심사를 하죠. 즉 대주주로서 적격하냐 부적격하냐 이걸 판단하고 또 하나는 뭐 기업 결합 심사라는 거랍니다. 그거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항공시장이라고 예를 들어봤을 때 우리나라에 대형 항공사가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한테 인수돼. 즉 바꿔 말하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 그래서 합병을 해버려요. 하나로 합쳐버려. 그러면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이 결합을 하는 거잖아요.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이 결합을 해서 C라는 기업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심사를 해. 기업 결합 심사. 그래서 승인을 내줘야만 그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승인을 내줄까 말까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게 독과점입니다. 독과점. 예? 시장 점유율이 만약에 A라는 기업이 현재 40%야. B라는 기업이 30%를 차지하고 있어. 근데 둘을 하나로 합치면 단순 계산상 시장 점유율이 70%가 돼버리잖아요. 거의 뭐 반독점이나 다름없죠. 그렇게 되면은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래갖고 엔간에서는 공정위에서 그 기업 결합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럼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결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가막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대형 로펌이라든가 여러 가지 로비스트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로비를 하죠. 그래서 야 우리 것 좀 승인 좀 해도 이렇게. 예? 그래서 이 국내법상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피금융자본 금융자본이 아닌 비안일비자 피금융자본 대표적인 게 산업자본이죠. 산업자본은 금융기관의 지분 4% 이상을 보유할 수 없게 금지가 돼 있다. 이건 법으로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요. 뭔가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산업자본 어디를 예를 들까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가 뭐 조그만 은행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건 금융기관이죠. 은행을 하나 만들어 놓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은행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출을 막 받아. 그래서 자기 돈인 것처럼 대출을 다 잔뜩 받아가지고 나중에 배째 못 갚어 막 디폴트 선언을 해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법으로 이렇게 4% 이상 보유를 못하게 막아놓은 겁니다. 근데 하나 예외가 있어요. 예외. 모든 법에는 빈틈이 반드시 있죠. 그리고 그 빈틈을 악용하는 그런 불순한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불순한 세력들이. 그래서 예외가 뭐냐? 비금융자본은 금융기관 지분 4% 이상 보유를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지만 예외가 있다. 단 그 금융기관이 부실해졌을 때 부실한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거는 괜찮다. 예? 이걸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나와 있냐? 은행법 시행령의 8조 2항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악용을 한 거죠. 그래갖고 그럼 어떻게 돼? 아 방법을 찾았네. 그럼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냥 부실은행으로. 이거 부실은행이야 이렇게. 그러면 예외 조항에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부실은행으로 만드냐. 즉 외환은행의 자산 가치를 끌어내려 막. 자산이 지금 100조인데 뭐 50조로 막 끌어내리고 부실 채권이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1억이 있는데 이걸 부실 채권이 10억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뻥튀기 부풀려. 예? 그래갖고 자기 그 BIS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용어가 좀 낯설죠. 예. BIS 국제결제은행 이거는 뭐냐면 전 세계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앙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BIS 비율이 뭐냐면은 잠깐만요. 제가 또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미리 찾아놨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인데 국제결제은행에서 그 정하는 어디 갔냐? 내가 분명히 찾아놨는데 없어졌네. 네,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편안하게. 국제결제은행 즉 BIS 비율 즉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거는 국제결제은행에서 각 나라의 은행에 자기자본 비율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마지노선을. 그래서 그걸 보통 8% 그래서 어떤 은행이 됐건 자기자본의 비율이 8%가 못 미치면 부실은행이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근데 8%가 넘어가야 부실하지 않은 은행이다 이렇게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외환은행을 팔아먹기 딱 한 달 전에 금융감독원 지금도 있죠. 금융감독원은 이 국제결제은행에서 정한 자기자본 비율이 6%까지도 곧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많어. 근데 실제로 사실을 보면은요. 자기자본 비율 BIS 비율이 8% 이하로 떨어지면 제가 아까 보통 통상적으로 부실은행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외환은행의 실제 BIS 비율이 어땠냐? 10%가 넘었었다고 합니다. 10%가 넘었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말이 많은데 조작했다 이거는. 그래서 검찰에서 나중에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은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 보고서 쓴 사람이 안타깝게도 공교롭게도 갑자기 사망을 하시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론스타가 그 은행법 시행령의 8조 2항 예외 조항을 악용을 해가지고 예? 산업자본이긴 하지만 그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예? 여러 가지 세력들이 도와준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뒤에서 얘기할게요. 뒤에 또 나오니까 다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란의 쟁점 두 번째 인수 자격에 의해서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좀 자극적인데 외환은행을 뜯어 쳐먹은 하이에나들 그랬습니다. 하이에나들. 들은 복수야. 한 마리가 아니야. 여러 마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여러 마리 이 말이라고 해서 좀 그런데 이거 나 또 말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 마리 중에 우리나라 토종 하이에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 재정경제부 그리고 금융 그 당시에는 금융 왜 이래? 금융감독위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름 얘기해도 되나? 예, 또 소송당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당시에 이 변양호란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 고위 관료죠. 그 당시에 재정경제부에서 금융정책국장을 하고 계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김석동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명박 정권 때 아마 금융위원회 위원장까지 역임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2011년도 1월 달에 이제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죠. 이때가 이명박 정권 때죠. 김석동, 이 변양호 김석동, 이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이 두 분께서 좀 도와주지 않았냐 론스타를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물론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이 변양호 씨는 나중에 실제 재판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다 대법원까지 갔는데 무죄!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무죄 판결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변양호 씨와 김석동 씨 두 분은 참 이게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래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 그리고 제가 좀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끝발이 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이 끝발이 더 셌던 것 같아. 그래서 갑자기 금융위원회가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버려요. 뭐냐? 론스타는 비금융 주력자가 아니에요. 즉 산업자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자본인 외환은행이란 은행을 인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것도 말이 많죠. 예. 론스타 봐주기다. 론스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그죠? 참 씁쓸합니다. 예. 그럼 이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 론스타가 일본에 무슨 골프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골프장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팔았답니다.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비금융 주력자가 이제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산업자본이 더 이상 아니다. 그걸 근거로 내세웠다고 해요. 예, 그래서
재정경제부 이게 어디에 지금의 기획재정부죠. 줄여서 기재부. 재정경제부는 당시 외환은행의 잠재적인 부실을 1조에서 최대 1조 7천억으로 보고 이것을 반영해 갖고 아까 얘기했던 국제결제은행 즉 자기자본 비율이 4% 밑으로 조만간에 뚝 하고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또 봤다는 겁니다. 예. 부실 제가 그랬잖아요. 예?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부실을 뻥튀기 부풀려야 돼. 그래서 1조에서 부실을 최대 1조 7천억까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기자본 비율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위험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 여기에 또 등장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아까 얘기했던 변양호님, 우리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변양호님, 그리고 김석동님. 이분은 금융감독위원회 이 당시만 해도 이름이 금융위원회로 나중에 바뀌어서 위원장으로 2011년도에 취임까지 했지만 하여튼 당시에 금융감독 그러니까 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즈음에 인수하려고들 트라이 할 시점에 그 즈음에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 정책 1국장을 맡고 계셨답니다. 그리고 당시 외환은행장이셨던 이강원 행장님 그리고 김현장 정말 말하기도 겁이 나죠. 예, 워낙 파워가 세서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로펌이죠. 예, 그래서 이 김현장이 당시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까지 맡았었어요. 참 근데 김현장은 참 이것도 나중에 제가 할 말이 참 많은데 예, 지금은 외환은행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엔 제가 안 써놨는데 또 그 당시에 또 로비스트가 몇 분 계셨는데 예를 들면 스티븐 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로비스트로 활동을 했고 이게 이제 여러 사람들의 합작품이죠. 예,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냐? 외환은행의 그 BIS 즉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이 아까 4%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고 했잖아요. 금융당국이. 근데 그건 조작한 게 절대 아니야 이렇게. 왜 이래 컴퓨터가. 조작이 아니라는 공식적인 판단까지 내렸습니다. 예. 그죠? 그리고 이게 좀 오탄데 죄송해요. 이것뿐만이 아니야. 그 외환은행의 자회사였을 거야. 이 외환카드가. 예. 이 외환카드의 주가 조작까지 또 벌였다. 이런 걸로 또 시끄럽죠. 그래서 당시에 외환카드가 또 부실했나 봐요. 부실이 진짜 부실했는지 이것도 부실한 걸로 둔갑을 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감자 즉 자본금 줄이는 거 감자 안 하고 외환은행과 외환카드를 합병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감자 이렇게 겉으로는 결정을 해놓고 감자 없이 합병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대다수의 시장 참가자들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그래? 그럼 감자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 그 당시에 감자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근데 감자 없이 합병을 결정한다고? 근데 그래놓고 겉으로는 숨긴 거죠. 그러니까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감자를 하겠구나. 합병하면 원래 감자와 증자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투자자들의 이 오해를 이용해갖고 주가가 감자하면 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게끔 일부러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 이거죠. 주가를 떨어뜨리는 거죠. 왜? 그래야 합병할 때 합병하는데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더구나 그래서 합병 비율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합병이 또 좀 복잡한데 이것도 나중에 관련 얘기 나오면 그때 하고 그래서 이 주가 하락을 왜 이렇게 일부러 주가 하락을 시도했냐? 합병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려고 누가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할 때 그 합병하는데 드는 돈을 좀 줄여보려고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이게 외부로 알려졌나 봐요. 감자 없이 합병하겠다는 그런 방침이 외부로 누출이 됐나 봐. 이거 어떻게 보면 1급 기밀인데 이게 외부로 알려지는 바람에 감자 안 한댄다 야 그러니까는 다시 주가가 올랐어요. 주가가 반등을 하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합병결정 이사회를 긴급히 열었다. 주식 매수 청구권 이건 뭐야? A라는 그 기업이 은행도 그렇고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을 흡수 합병을 해버리면 B라는 기업의 주식을 들고 있는 기존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주주들이 나는 합병에 반대일세 그러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B라는 기업의 주식을 그 A라는 기업 니네가 대신 한 주당 얼마씩 사줘 이렇게 그렇게 청구를 사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요구. 그걸 청구권이라고 그러는데 그 청구권 가격을 픽스
픽스시키려고 합병결의 긴급 이사회를 열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정말 정말 뭔가가 막 끌어오르네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론스타는 이미 처음에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이미 외환은행만 인수해서 해먹으려고 그러던 게 아니라 그 밑에 딸려있는 외환 카드까지 똥값에 집어삼키려 했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그러면은 사모펀드는 내가 돈을 쳐들여가지고 은행을 샀는데 은행을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이고 계속 내가 들고 있으면서 뭐 적극적으로 죄송해요 여러분 컴퓨터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 예. 계속 이거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든 시세 차익을 내고 빨리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팔고 나가는 거 그거를 엑시트라고 그래요. 엑시트 출구 전략 엑시트 그죠? 그건 이제 전문용어로 엑시트. 그래서 이 변양호 씨가 훌륭하고 위대하신 변양호 씨가 론스타 이제 팔아야 되는데 론스타 그 승인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팔려면 우리나라 금융 당국에서 금융위원회 이런 데서 팔아라 매각해도 좋다 승인을 내줘 허락을 내줘야 되는데 기타 등등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을 해가지고 이 변양호 씨가 론스타의 매각에 대한 그 큰 틀 짜고 즉 플랜 어떤 식으로 이거를 팔게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큰 틀을 짜고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들어서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분은 2003년 9월달에 외환은행 매각이 끝난 뒤 금융정보분석원 지금도 있죠. 금융정보분석원 여기 원장으로 승전을 하셨어요. 승전을 하셨다가 얼마 안 있어 퇴직을 하시고 그 유명한 들어보셨나요? 보고 인베스트먼트 이런 투자 회사를 2005년도 6월달에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보고 인베스트먼트가 내놓은 펀드가 보고 펀드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보고 인베스트먼트 말고 이게 자회사인지 관계회사인지는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보고 사모투자 전문회사 이런 걸 차렸어요. 보고 사모투자 전문회사 PE 또는 PEF라고 보통 줄여서 그러는데 이거를 만들었고 여기서 내놓은 게 보고 펀드입니다. 펀드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정경제부 다니시던 분이 이 론스타 일을 계기로 다 그만두시고 보고 인베스트먼트라는 걸 차려가지고 보고 사모투자 전문회사를 또 설립을 해갖고 거기서 보고 펀드를 만들었대. 펀드야. 펀드면은 LP라고 하는데 보통 이거 사모펀드죠. LP라고 하는데 유동성 공급자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쩐주. 펀드를 내가 1조 원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내 돈 1조를 거기다 다 투자해서 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이건 펀드이기 때문에 내 돈은 조금 찔끔만 집어넣고 다른 투자자들을 물색을 해갖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1조 원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 만들어진 보고펀드의 지분 구성, 주주 구성을 보면은요. 보고 인베스트먼트가 꼴랑 60억밖에 투자를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금융지주가 1000억 원을 여기다 출자를 했고 신한금융지주가 1000억 원. 그리고 대한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 이거 보험사죠. 그리고 하나은행이 각각 500억씩 여기다 또 출자를 했고 외환은 나 이게 제일 웃겨. 외환은행이 400억을 출자했어요. 아니 론스타 사모펀드한테 그렇게 당하고 다 뜯어 먹혀놓고도 또 여기다 출자를 했어. 근데 이 당시 주주가요. 론스타가 아직 외환은행을 매각하기 전이기 때문에 최대 주주는 론스타 즉 사모펀드였어요. 이 당시에. 근데 외환은행이 대주주인 사모펀드를 냅두고 어떻게 보면 경쟁사 다른 종류의 사모펀드 즉 보고펀드에다가 400억을 또 꼬라박았다 출자를 했다. 이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 이렇게 안 해요. 근데 400억을 출자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뭔가 강요가 있지 않았겠냐. 예? 그리고 녹십자 생명보험 농협중앙회가 각각 300억씩 이 보고펀드에다 또 출자를 했어. 그리고 끝이 아니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200억을 또 출자하고 CJ가 150억을 출자하고 일기도 숨차. 중소기업은행, 대구은행이 각각 100억씩 또 출자를 하고 그래서 출자 규모가 총 5,100억이다. 그러니까 보고펀드를 변양호 씨가 만들어갖고 5,100억을 끌어모은 겁니다. 자기 돈은 꼴랑 60억 투자하고. 제가 이건 추측건데요. 이것도 말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이분이 내가 보기엔 이제 배운 것 같아. 론스타가 저거 하고 막 저렇게 외환은행을 갖고 막 몇 조 단위의 시세 차익을 내고 이런 걸 보니까 야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배웠네. 그래갖고
자기도 그걸 그대로 써먹으려고 보고펀드를 만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요. 외환위기 당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어요.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저 고위직에 있는 관료들조차도 그게 뭐야? 아무 개념도 없었어요. 그리고 NPL 부실채권 지난 시간에 말했던 그게 돈이 된다 이런 것도 전혀 몰랐어요. 일반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론스타가 이렇게 해짓고 나니까 이제 배운 거죠. 사람들이 아 부실채권도 잘 말하면 떼돈을 벌 수 있다. 그래갖고 그때 아마 이 일반 국민들 아줌마 아저씨들까지도 그냥 부실채권 사겠다고 다 돈을 싸들고 오고 이랬었습니다. 예. 다 배워서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흔히 말하는 첨단 금융 기법. 첨단 금융 기법. 첨단적으로 저렇게 해먹으면 되는 거구나 하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배우셨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써먹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제가 좀 말이 빨랐는데 이렇게 해서 외환은행을 뜯어먹은 하이에나들 누군지 제가 낱낱이 밝혔고요. 론스타 자꾸 떠오르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 그에 대해서 한 방에 정리를 아니구나 1편 2편이 있으니까 두 방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하셨죠?